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소설 한승원의 버들댁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좀 낯선 소설이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구도를 잘 잡으셔야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도요. 자, 버들댁이라는 제목, 이 작품이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들댁이 주인공이라는 거를 암시를 받으셔야 되고요. 버들댁을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제에는 이제 손자에 대한 사랑과 독거노인의 소외된 현실이 나옵니다. 버들댁이 독거노인으로 나와요.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현대 소설이고 서술상 특징으로 가시면은 이제 우리 버들댁, 즉 이 소설의 주인공인 버들댁, 즉 노인을 대표하거든요. 빈곤, 또 고립된 생활, 젊은이들의 무관심 이런 것으로 노인 계층이 점점 어떻다 소외되는 겁니다. 이 소외된 삶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 피부치 혈육이라고 해야 이제 그 손자 하나인데 조건 없는 이 무한한 희생 그리고 내리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서사의 중심이 바로 이러한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 쇠약한 몸, 그렇죠? 경제적인 궁핍 이러한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유일한 피부치 손자를 삶의 희망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물을 통해서 버들댁을 통해서 노인 계층이 직면한 삶의 문제에 대한 주제의식을 드러내려는 그런 작가의 의도가 보이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 이 소설을 읽다 보니까요, 우리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그때 시절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이정향 감독의 집으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을분 할머니로 나오고요. 유승호라는 인물 아시죠? 7살로 나오는데 상호라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끝없는 사랑, 그렇죠? 말썽쟁이 그 유승호의 그 행동 등을 모두 어떻습니까? 포용하고, 그쵸? 끝없는 사랑, 이 내리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 속에서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쵸? 자, 일단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시면요. 버들댁이 나옵니다. 이제 주인공이라고 했죠. 들판과 바다를 왼쪽에 끼고 걸었다. 자,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네요. 들판에는 겨울 보리들이 파랬다. 시각적이고, 그쵸? 구체적인 자연물이 나왔습니다. 바다에는 뿌연 먼지 같은 안개가 덮여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인물이 등장하고요. 이제 배경이 지금 제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인물 배경. 소설의 그 삼요소가 지금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우중충한, 자, 우중충이라는 건요. 좀 습하고 안개가 꼈으니까 습하겠죠. 또 뿌연 먼지가 끼었으니까 어둡겠죠. 침침하겠죠. 이러한 안개, 그렇죠? 이러한 안개가 그녀의 마음 속에도, 그렇죠? 이 배경이 인물과 관련 지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인물과 배경의 관련성, 요거에 대해서 소설에서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속에서도 끼어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안개가 끼었다는 거는요. 바로 이 우중충한 마음이 그대로 동일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자연물인 우중충한 안개를 통해서 인물의 정서, 즉 어둡고 암담한, 그렇죠? 제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이 손자에 대한 버들댁의 어떤 절망감과 좌절감이 드러나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전적 작가 시점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자, 한숨을 쉬었다. 우리 그 버들댁이 한숨을 쉬네요. 이 자식은, 자, 말투가 지금 뭡니까? 불만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손자에 대해서. 언제나 철이 들어. 그죠? 이 철이라는 거는 사리 분별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각이 들어가지고, 제 앞가림, 지 앞에 닥친 모든 일들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길 바라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쵸? 그놈, 이 자식, 다 누구예요? 용복이 손자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는 모습, 이거 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좀처럼 그러한 기미, 그러한 그 냄새나 징후,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고 사리분별 있게 살고 제 앞가림하면서 제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에는요. 그 암담한, 자, 암담한, 그렇죠? 암담한 생각을 하자 다리가 팍팍해졌다. 팍팍해졌다는 건요, 굉장히 무겁고 힘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휴유하고 또 한 번 한숨을 쉬죠. 그러니까 한숨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인물의 어떤 심리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게 내쉬는 숨이 한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들댁의 손자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인 거죠. 그리고 근심, 그리고 탄식하는
인물의 그 태도와 정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인물의 심리요. 이날 용복이는 드디어 이름이 나왔죠. 손자. 용복이는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춥다. 불을 떼겠다. 이게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그래서 이 보일러의 센서를 오른편으로 틀 수 있는 데까지 틀어놓았다. 그러니까 철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셨죠? 예. 화살표가 마지막 단계인 연속에 닿았다. 곧 보일러가 소리를 내며 가동되기 시작했다. 버들댁은 아깝다고 밤에 잘 때 한 차례만 떼고 나는 기름을 용복은 집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한 계속 때려들었다. 자, 이런 태도로 볼 때 어떻습니까? 야, 굉장히 철이 없고 진짜 사리 분별이 없고 암담하게 될 수밖에 없네. 이 버들댁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예, 경제적 궁핍한 노인이거든요. 사실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생계비를 지원받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아껴 쓰고 알뜰살뜰 사는 이 할머니의 집에 와서, 그렇죠? 예, 결국 어떻습니까? 무한정 연료를 낭비하는 그러한 그 철없는 손자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버들댁은 손자가 하는 일을 말리지 않았다. 그럼 바로 뭡니까? 유일한 피부치입니다. 이 손자가. 예, 그래서 내리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행동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용복은 이불을 덮고 들어누웠다. 자,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이 장면만 봐도. 그렇죠? 예. 버들댁이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은 눈앞에 얼씬거리는 유일한 손자 용복이 때문이었다. 그렇죠. 이제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이요 등불은 바로 이 손자 하나라고 합니다.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예. 용복은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허기를 충족시켜주는 보물단지였다.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손자 보물. 그러니까 결국 보물의 의미는 비유고요. 쇠약한 노인이 손자에게 희망을 얻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자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 작가 시점의 모습을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예. 자,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이 버들댁의 그 외아들. 그쵸? 용복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막리를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싸움질하고 교도소에도 가고 전과자라는 거네요. 그렇죠? 2년 뒤 겨울에 나와서 교도소에서 출소를 한 거죠. 취직을 이제 하고 또 요리학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갓난아기를 갖고 들어왔대요. 이 용복입니다. 용복이. 결혼할 미장원 처녀가 있다고 하면서 그 아기가 바로 용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 맡아 키워준다면 돈 벌어 결혼식하고 차린 다음 데려가겠다고 이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기를 맡기고 간 다음 종무 소식이었다. 이 종무 소식이라는 건요, 마실적입니다. 끝까지 소식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식 불통이다, 강간무소식이다, 깜깜무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장면에서도 서술자가 용복이 아버지의 과거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요약적으로 제시합니다. 직접 제시해요. 간접 제시가 아니라. 그래서 요약적으로 빠르게 긴 이야기를 요약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복의 아버지의 자취나 흔적 등을 내력을 제시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는 거고요. 간접 제시는 서술자가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사건의 내막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버들댁은 그 아기를 용복이에요. 우유도 먹이고 밥도 씹어 먹여 키웠다. 그러니까 손자를 홀로 양육한 겁니다. 독박 육아가 되나요? 예, 굉장히 궁핍함 살림에 손자를 떠맡아서 지금 양육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이가 용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일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용복도 제 아비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전자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예, 부전자전과 어울리는 한자고요. 이 농고, 이게 농업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 공장에 다닌다더니 그만두고 식당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도 싸움질을 하는지 가끔 눈두덩이 멍들거나 입술이 터진 채 밤이 깊어 차를 몰고 찾아오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모습과 어때요? 너무나 판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전자전인 겁니다. 그래서 사고투성이 손자, 문제하죠. 말썽쟁이, 말썽꾸러기. 그렇죠? 이런 장면을 볼 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그렇죠? 그 길을 걷고 있는 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버들댁은 이제 손자의 다친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려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쓰려요, 괴로워요, 미워져요, 슬퍼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에 대한 내리사랑 이겁니다. 그러니까 손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손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만지고 멍든 자리를 볼과 입술로 비벼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손자를 이 애지중지 금지오격 보물처럼 이렇게 키운 겁니다. 소중하게. 아셨죠? 예. 주인 양반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일이나 할 일이지 누구하고 싸웠기에 이러냐라고 하면서 버들떼기 심리가 나왔는데 이제 손자에 대해서 뭡니까? 애를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과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들떼기 심리를 잘 확인하시고요. 버들떼기 애다른 소리로 말하자 용복은 장차 앞으로 내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고 도장에서 운동 연습을 하다가 다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뭐냐 하면서 이제 할머니는 이제 모르니까 무지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를 모르는 겁니다. 국가대표를 포라고 쓴 거예요. 금메달만 몇 개 따면은 가만히 앉아 편히 먹고 사는 것이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투리는 이제 현실감, 사실감, 생생함, 현장감을 주는 그러한 그 문체입니다, 여러분. 버들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호다라는 의미는요, 밑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세각시 시절에 꼬부랑 시할머니한테 이제 쓰던 말을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되지만 기대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더러운 소망, 그렇죠? 더럽지만 이제 소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대하면서 짓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제발 그렇게만 좀 된다면 얼마나 좋을 수 있겠냐. 하지만 되기가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다의 의미를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뒤 얼굴은 어쩌다 그렇게 다쳤니? 할머니는 손자의 멍든 곳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었다. 그 버들떼가 이제 상처 입은 용복을 가엾게 여기며 마음을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칠 때 내 새끼 살이 얼마나 아팠을까. 가슴이 아리고 쓰렸다. 용복은 근데 어떻습니까? 태도가 지금 너무 어떻습니까?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할머니에게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공손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무뚝뚝하고 거칠고 이렇게 불평스러운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습하느라고 그런 것인데 염려하지 말고 얼른 이달치 용돈을 내놔라 라고 하면서 철이 없고 후안무치죠. 후안무치.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러한 손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자 후안무치.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두꺼운 얼굴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가져간 돈 다 썼냐? 30만 원 그것이 돈이란가 하면서 또 용복은 이제 버들떼기 어렵게 만들었던 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반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이 사람아, 그것이 뭔 소리냐? 굉장히 이제 놀랬겠죠.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 그 돈은 버들떼기 번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술자가 말해주죠. 면사무소에서 다달이 통장에 넣어주는 무연고. 이 무연고라는 건요. 어떤 그 혈통도 없고 정분도 없고 법률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보호자도 없고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는 거예요.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일한 생계비가 바로 이제 면사무소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아들이 이제 소식 불통이 됐으니까 무연고를 삽니다. 그리고 버들떼기 이 궁핍한 이 처지가 지금 잘 드러난 겁니다. 아셨죠? 예. 버들떼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놔두었다가 손자에게 주곤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버들떼가 이제 절실마을 독거 노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버들떼기 조건 없는 희생을 구현하고 있고요. 소외된 노인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고 내리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자가 있긴 하지만 이 무연고의 이유는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맡겨만 놓고 그렇죠? 등록도 안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가보실까요?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사고를 친 이 용복이 때문에 버들떼는 돈을 끌어다닙니다. 돈을 끌어다니는 참 뭐랄까요? 너무 비참하고 그렇죠? 비극적인 일이죠. 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한 버들떼는 결국 마지막으로 광주 양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버들떼는 이 광주 양반을 향해서 돈은 30만 원을 지금 꼽시다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 뒤에 나오면 내가 돈을 줄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수문댁이라든가 이제 교동댁이 이제 거둡니다. 아이고 어질병 앓는 사람이 연병하는 사람 보고 병 고쳐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처지가 지금 도와줄 처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주 양반도 지금 시방 금방 마음이 천근만근이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걱정과 부담이 지금 굉장히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문댁은 이제 광주 양반의 마음이 딸이 이제 위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교동댁이 그 말을 이어받았어요. 무슨 부산에 있는 딸이 광주 양반 딸이에요. 시방 많이 아픕니다. 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버들댁에게 뭡니까 정보를 전달하고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장에 다니겠다고 마산공단으로 간 딸이었다. 처음에는 신발 공장에 다니다가 나중에 버스 차장을 했다. 버스 회사들이 차장을 해고시키려고 함께 사는 남자하고 술집을 차렸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요약적 제시인 겁니다. 서술자가 설명을 해주고 말해주는 장면이에요. 직접 제시한 거예요. 광주 양반은 그 딸에게 부채가 많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광주 양반은 그 딸에게 이제 빚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치러주지도 못하고 혼수 한 가지 해주지도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도의를 다하지 못한 그것이 바로 빚인 겁니다. 돈 한 푼 못 벌고 벌어놓은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자식들이 있어 다단히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결국 광주 양반이나 버들떼기나 피차 똑같네요. 그렇죠? 동병상련의 그런 상황이 되는 처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무슨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조금씩 보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이나 반찬을 얻어먹고 사는 것이 또 부끄럽고 구차하지도 않아서 그렇게 끈질기게 살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이러한 그 부분을 통해서 이 노인계층, 버들댁도 마찬가지지만 광주 양반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이러한 이 빈곤 문제, 경제적으로 이제 궁핍한 문제를 드러낸 거고요. 이 광주 양반의 처지를 우리가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먼 일가의 조카뻘이 된 상근이, 자, 상근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왔네요. 시제는 이제 제사입니다. 제사를 모시러 왔다가 술이 얼큰해진 술을 이제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광주 양반은 얼굴 붉힌 채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글쎄 말이시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대충 이제 넘어갔나 봐요. 유야무야. 그러나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네요. 상근이 이제 돌아간 다음 그는 이제 개자식이다. 지놈이 나한테 쌀 한 대박을 보태주었다냐 아니면 100원짜리 한 개를 던져주었다냐. 지가 어쩐다고 부끄럽고 구차하지도 않아서 이렇게 끈질기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합니까? 그래 내사 나야말로 불불 기어 다니든지 바람벽에 똥을 바르고 살든지 집어먹고 살든지 지놈이 아랑곳 참견할 것이 무엇이냐 막 하면서 굉장히 노여워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분한 감정이 이제 폭발친 거고요. 한자로 이제 비분관계라고 있습니다. 비분관계. 그 한자가 떠오르는데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주 양반은 자신의 처지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이 상근이의 말에 분노하고 노발대발하고 울분을 갖고 있고 진노하고 격분하고 경노하고 우라가 치미는 결국 비분관계하는 이 인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렇죠? 정적이 흘렀죠. 수문댁이 처음으로 이제 말을 엽니다. 그 딸이 위암에 걸렸다 하나요? 나오네요. 위암에 걸렸다고. 그런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 못해서 광주 양반이 아버지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 400만을 보내줬다고 이야기 해주네요. 아이고 그래서 어쩌게랑 하면서 그래도 광주 양반이 살아있기 땜새 아버지 노릇했다. 아버지나 되니까 그런 돈을 보태주지 세상에 어느 누가 땡전한입 보태주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리와 구실 역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주인공 버들댁 아닙니까? 버들댁의 마음은 벌써 어디로 갔어요? 절실집, 자기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결국 뭡니까? 버들댁의 희망은 좌절됐죠. 혹대로 갔다가 혹 붙여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이제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소설이 시험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그 지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하고 또 질문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